자, 교재 76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좀 전까지 정리했던 것이 대항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대항력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 효력은 그 다음날 발생합니다. 그때 시간은 오전 0시부터다 이랬고, 이런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일어났더라도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되면 주인이 바뀌죠. 바뀌더라도 그 3자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그를 대항력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대항력을 갖춘 자가 지금부터 보증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제일 하단에 3번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 하고 들어왔으면 우선 변제권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항력은 기본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자가 지금 확정일자부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확정일자를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교재는 하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대항력권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인을 찍었는데 제일 하단 밑에서 두째 줄에 확정일자인의 신청은 임대차 보증금액 및 임대인의 동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판례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참 그 다음 말도 또 중요합니다. 줄 것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동호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아이고, 말도 어렵다, 그죠?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말은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죠? 한마디로 그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습니다. 갖추었다고 본다. 다시 2번 효력,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또 밑줄 것입니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까지만 줄 거놓습니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교재 읽었던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대항력은 좀 전에 설명했고,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하니까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한다. 그럼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니까 이 후순위 기타 채권자라는 말은 선순위에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설명을 잘 하고 싶어서 확정일자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했죠. 뭐 보증금 1억에 뭐 2년간 살겠다, 이런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나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임대차 계약서다 그러겠죠. 뭐 계약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임대인 누구 값, 임차인 뭐을, 보증금은 얼마고 내용은 이렇다. 자, 이런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라는 말은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호는 12356번, 찍은 날짜 2013년 12월 뭐 24일, 무슨 등기소에서 받았다. 등기소에서 찍을 수도 있고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찍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 공적인 사무소라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실무적으로 중요하죠.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다고요? 등기소, 동사무소, 공정인 사무소에서 이렇게 딱 받으면, 이제부터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이 찍은 날짜 12월 24일부터 후순위 권리자, 내 뒤에 들어오는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보다도 내가 먼저 받으니까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 주택이죠. 자, 이 아파트에 내가 세를 들어가 보니까 다른 권리가 없고, 그죠? 다른 권리가 없고 내가 제일 먼저 입주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확정일자만 찍고 나면
그 뒤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되더라도 내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후순위보다는 내가 제일 먼저 받으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파트가 3억짜리라고 칩시다. 그런데 앞에 선순위가 1번 뭐 국민은행에 5천만 원이 설정돼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내가 2번 확정일자를 찍습니다. 얼마에? 1억에 들어가죠. 그럼 이 사람도 결코 별로 불안하지 않죠. 아파트 시세 얼마라고요? 3억. 근데 1순위, 선순위 얼마가 있다고요? 5천만 원. 이게 아마 경매 처분되면 3억짜리 아파트가 한 2억쯤 내려온다고 보고, 그래도 1순위 주고도 내 거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보다는 내가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때 금액, 전체 금액에서 제일 먼저 받습니다. 좀 이따가 이어지는 최우선 변제권하고 헷갈려가지고 보증금의 일정 부분만 우선 변제 받는다. 문제를 넣으면 털립니다. 지금 했잖아. 1억이든 얼마든 보증금 전체를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경비도 들까요 안 들까요? 경비 든다. 600원. 그죠? 그럼 경비도 아니지 뭐. 그죠? 600원. 그죠? 경비 600원 받습니다. 경비도 경비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뭐 확정일자를 해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호를 해주기 위한 제도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막 판례가 하나 지나갔죠.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말은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이런 말 했죠. 대항력을 갖출 때는 전입신고를 A동 101호를 잘못 적어서 A동 1101호로 적으면 대항력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걸 왜 인정 못 해준다? 3자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판례는 뭐라고 돌아든가 하면 공부 안 한 사람은 절대 못 맞췄죠. 임대차 계약서에는 진정하게만 작성이 되었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부러 털리려고 적은 게 아니고 뭐 볼펜이 잘 안 나오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진정하게만 작성이 되었다면 설사 A동 1101호로 적었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판례냐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항상 낼 때 이렇게 내겠죠. 앞줄에다가 대항력은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맞죠? 그런데 바로 밑에다가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에는 잘못 적어도 인정해준다. 이런 시험에 딱 넣으면 아니다라고 딱 찍어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공부 안 한 사람은 못 맞춘다고. 그래서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에는 잘못 적었더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딱 의식을 해보세요.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이 말은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거는 또 인정해줍니까? 라고 굳이 묻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전세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놨어. 그럼 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이마에 딱 붙이고 다니면서 나 받았다 다닙니까? 그렇게 안 다니죠? 계약서를 어디 놔둡니까? 장롱속에 딱 넣어놓잖아. 그죠? 그러면 제3자들은 저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설사 잘못되었더라도 3자들에게 이익을 해치지 않으니까 진정하게만 작성이 되었다면 설사 잘못 적었더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왜? 3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죠?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춘 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천천히 이제 읽으시면 되고 이제 또 4번 중요합니다. 우리 어쩌면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4번입니다. 4번 별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자,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일명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선 변제권하고 구분하려고 제목을 뭐라고 달았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그러면 또 최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항력은 기본이에요. 주택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여기에다가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어야 한다. 그럼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원이 이렇게 나가죠. 4번의 1번.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줄 것입니다.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까지만 줄 것입니다.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니까 이 다른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선순위냐 후순위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받으니까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말하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은 갖춰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의 임금과는 동순위로 배당받는다. 이거는 뭐 배당의 문제니까 그냥 그건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했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최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여기는 후순위 기타 채권자에 우선한다면 최우선 변제권은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한다. 자,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니까 이 권리가 선순위냐 후순위를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제일 먼저 해준다. 그죠? 제일 먼저 해주니까 이거를 뭐라 부른다? 최우선 변제권인데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 대항력은 아까 설명했고 대항력에다가 소액보전금이어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소액이 얼마일까? 이거 알아야 된다고.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소액의 표가 있습니다. 자, 그 표가 거기 뭐 90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법은 90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전까지 다 알기는 무리고 이제 그 표들은 생략하고 마지막에 표를 보시면 2010년 7월 26일부터 현재라는 표 있습니까? 그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자, 현재 거니까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1월 달부터 바뀐다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바뀌니까 이거 표를 외울 필요는 없고 표를 볼 줄은 알아야 돼. 그죠? 그럼 지금 현재 기준이니까 현재는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소액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2010년 7월 26일부터 현재, 지금까지는 이렇다고. 여기 이제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현재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소액을 얼마로 본다? 서울을 얼마로 본다? 7,50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본다. 그런데 7,500일 때, 7,500을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부분 얼마까지 2,500만원까지 최우선 해준다 라는 게 그 표예요. 자, 서울은 그렇고 과밀권역,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을 과밀권역입니다. 뭐 수원, 평촌, 안양, 일산, 분당 이런 데는 얼마죠? 6,500일 때 2,200까지 해준다. 뭐 숫자는 너무 연연하게 외우지는 말고 그냥 느낌만 가집니다. 그럼 과밀권 말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광역시가 어디죠? 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김포, 용인, 안산 광역시 같이 보는 거예요. 이 지역은 얼마로 본다? 5,500일 때 얼마? 1,900까지 최우선 해준다. 그리고 이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을 기타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타 지역은 얼마일 때? 4천만 원 이하일 때 1,400까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게 소액보증금의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기준이니까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이 숫자를 예민하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 묻는 적도 있지만 그 숫자 묻는 것은 그 출제원이 야비합니다. 표를 보면 아는 거를 굳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건 좀 심하다 이 말이 야비하다고요. 야비해도 문제 낼 때는 내요. 그런데 쭉 이렇게 해보면 통상적으로 서울 것은 거의 좀 알아놔야 돼. 서울 쪽에 시험이 잘 나오니까. 왜 서울 쪽에 시험을 잘 낼까요? 수험생의 반이 서울 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 정도의 숫자는 기억하는 게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다? 서울에 사시니까 자기 지역은 알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현재 기준 얼마? 7,500일 때 얼마? 2,500까지다.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다. 그죠? 자, 이제 이 숫자를 잘 이해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숫자를 좀 기억하고 감을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서울 종로구에 8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대답해야 되죠. 지금은 얼마까지니까? 7,500까지니까 그 8천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서울 종로구에 5천만 원의 전세를 삽니다. 종로에도 5천에 사는 사람 있겠죠? 얼마까지 최우선 될까요? 답은 2,500만 원까지 이렇게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7,500일 때 2,500이니까 5천이면 한 1,800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으면 무조건 2,500까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서울 종로구에 2,500에 삽니다. 그런 사람 있다 없다? 있겠지. 보증금 2,500에 얼마까지 최우선 될까요?
2,500만 원 전액이 최우선 돌려받습니다. 표를 보는 법입니다. 다시 종로에도 1,0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겠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얼마 이래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종로에서 1,000만 원에 살고 있으면 얼마까지 최우선 될까요? 그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겠지. 받을 돈이 1,000만 원인데 2,500까지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대충 표는 보는 거예요. 분당은 얼마일 때 얼마까지? 분당은 서울을 싸고 있는 지역이죠. 과밀권역 6,500일 때 2,200까지 이래 대답하라 이 뜻이에요. 대전광역시는 얼마일까요? 5,500일 때 얼마까지? 1,900까지 제일 먼저 해준다. 그죠? 외갓집 동네가 어디예요? 외갓집이. 어디요? 전남 광주. 광주는 또 광역시잖아. 아이씨, 그 외갓집이 광주예요. 그 외갓집 말고 본가는 어딘데, 그러면? 광주 광역시는 지금 5,500일 때 1,900이니까 이건 이야기했고, 서울이에요, 또 본가가. 좋은 데만 사시네. 외갓집 어디에요, 외갓집? 경북 영주요. 그래, 이제 그거 잘했다. 경북 영주는 얼마일 때 얼마까지일까요? 그래, 지금 말고 나머지 얘기니까 4천만 원이 할 때 얼마까지? 1,400까지. 아이고, 그거 물어보려고 지금 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한 구분은 대충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00% 틀릴 말이 있어요. 인천광역시는 얼마일까요? 5,500일 때 1,900 하면 틀려요. 인천광역시는 과밀권으로 들어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간다? 과밀권이에요. 또 광역시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말 들어봤나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는 그게 무슨 구가 하나 있더라? 몰라요. 외가 동네라서 잘 모르시는구나. 광역시는 군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광역시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대전광역시는 대덕군인가 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옹진군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라는 것은 직할시와 군이 붙어서 광역시예요. 부산광역시는 뭐하고요? 기장군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대구광역시는 대구 직할시하고 달성군이 붙어서 대구광역시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묻고 싶은 것,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기준이 얼마일까요? 이제 이거 물으려고 그러는 거라. 그죠?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어느 범위에 들어갈까요? 그거는 기타 지역이에요. 광역시로 들어가면 안 돼. 그거 두 가지는 기억해놔야 돼. 그죠? 인천광역시 어디로 간다고요? 인천광역시는 과밀권으로 가. 그죠? 그 다음 인천광역시 옹진군 하면은 어디로 간다? 기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느낌은 가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 최우선 변제권은 일단은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데 조건이 뭐다? 소액보전금이어야 한다. 그 다음 소액보전금일 때 보전금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해준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죠? 숫자를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숫자까지 기억 못하더라도 일부를 최우선 해준다. 이 말은 동의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 전부를 우선해 줍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어딘가 하면 78페이지입니다. 이건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고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78페이지 제일 상단 2번.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는 임차인의 대항 요건 구비일보다 선순위 담보 물건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담보 물건 줄 것입니다. 담보 물건 설정 등기 시점 당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말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즉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정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게 이제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또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따질 때는 항상 이게 어디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러분이 남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당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한번 쳐봐요.
언제 이사를 왔는가 하면 지금 2013년이죠. 뭐 12월 1일, 올해 12월 1일 이달이죠. 여기 사당동에 보증금 얼마로 오는가 하면 서울이니까 7,500만 원으로 전세 입주를 했어요. 사당동에. 하니까 이 아파트에 등기부를 떼보니까 1순위 저당권이 언제 있는가 하면 뭐 국민은행이라고 칩시다. 국민은행에 저당이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 2010년 1월 1일. 자, 이 정도 질문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사를 했다고 쳐요. 어디로? 서울 사당동으로 이사를 했다. 언제? 2013년 12월 1일. 그럼 이달 초다. 그죠? 보증금 얼마에? 7,500만 원을 가지고 입주를 딱 해보니까 이 아파트가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되어 있더라? 2010년 1월 1일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순위 저당이 있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일단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거 딱 보고는 위험하지 않다. 왜 위험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7,500에 이 아파트에 전세 들어갈 것 같으면 이 아파트가 한 2억은 되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선순위 얼마 있다고요? 500만 원 있잖아. 그럼 이게 경매 처분되더라도 이거 빼고 내가 두 번째 들어가니까 나는 절대 손해볼 일 없는 아파트예요. 위험하지 않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전세 입주를 했어요. 또 왜 또 사당동으로 갔습니까? 이래 물을까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애가 서울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멀리 다니니까 너무 고생스럽다. 사당동 쪽으로 아예 이사를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는 걸 뭐라 그런다? 맹모삼천 그래요. 자식 교육 때문에 이제 이사 가는 거예요. 사당동으로. 애가 서울대학 다니면 사당동으로 이사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럼 간다 그래야 되지. 당연하지. 그죠? 맹모삼천인데 애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사당동으로 이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안 가는데? 예?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굳이 이사까지 해야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그래. 집이 가깝고는 집이 무슨 동이에요? 지금 구린데. 구리면 뭔데? 구리에서 오면 1시간 걸리는데, 구리에서 1시간 걸리는데, 그래도 뭐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뭐 이사 와. 그죠? 맹모가 안 되네. 맹자 안마가 안 되네. 아, 구리 정도면 뭔데? 그래도 자식 교육을 해서 사당동으로 이사 오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 다 고생스럽더라도. 난 또 가까운 줄 알았지. 구리 정도면, 구리 또 인창동이죠. 아니요. 어디요? 교문. 아, 뭐 교문이나 인창이나 먹거든. 구리면 이사가 와줘야 되는데 1시간 걸리는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애가 서울대 안 들어갔죠?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하지. 서울대 들어가봐야 생각 달라지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 그랬어요 지금 서울대학에. 아, 이야기 안 되네. 하여튼 사당동으로 이사 갔어. 왜? 애가 서울대 들어가는 바람에.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별로 위험한 물건 아니죠? 보증금 얼마? 7,500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2001년 1월에 500만 설정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택임대차를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 해야지. 그럼 내가 지금 7,500 이사를 갔으니까 최우선 변제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자기 일이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죠? 최우선 변제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질문은 이해하시겠죠? 언제 이사 들어갔다고요? 2013년 12월 1일 이달 초에 보증금 얼마? 7,500으로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니까 1순위 저당권이 2010년 1월 1일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나는 최우선 변제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업자들이 지금 서울에서야 7,500이면 무조건 2,500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거기 읽었지만 뭔가 하면 이 최우선 변제는 자기가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담보권이 언제 설정됐다고요? 2010년 1월 1일인데 서울에서 7,500일 때 2,500까지 해주는 건 언제부터 해당되죠? 2010년 7월 26일부터 해당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때 전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전에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이제 표를 한번 보라고. 자, 2010년 1월 1일이면 서울에서는 얼마로 돼 있죠? 표는 찾아내겠습니까?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천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 국민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려줄 때는 국민은행이 알아요. 자기보다 먼저 해주는 최우선 변제가 6천만 원일 때 2천까지는 해준다. 이거를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7,500 이하일 때 2,500까지 해준다면 국민은행이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금융기관이 돈 잘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국가에서 법을 바꿨으니까 네가 손해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는 담보물건보다도 먼저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최우선을 따질 때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설정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담보가 언제 되어 있다? 2010년 1월 1일. 그때 서울에서는 얼마다? 6천일 때는 2천까지 되는 해였으니까 내가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죠? 7,500에 들어가니까 이 기준을 넘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 실무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죠? 이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날짜를 한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게 지금 그 위에서 체크하실 내용이잖아. 그죠? 잘 들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이 사당동에 2013년 12월 1일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국민은행에 저당 5천만 원이 언제 설정되어 있다? 2012년 1월 1일 설정되어 있더라고.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설정이 언제 되어 있다고요? 2012년 1월 1일이면 지금 서울에서는 이 기준 안에 들어가죠. 7,500, 2,500. 근데 나 지금 얼마에 들어간다? 2,500에 들어가니까 최우선 면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2,50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7,500에 들어간다고 안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죠?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겠다. 됐습니까? 이게 중개실무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최우선 면제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함부로 지금 서울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뭐 사당동 앞에 산다고 칩시다. 고객이 내 2,500에 지금 이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최우선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숨도 안 쉬고 서울에서는 7,500이니까 2,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돈 물어내야 돼. 한 푼도 못 받는데 네 2,500 된다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뭐 항상 뭐를 기준해야 된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등기부등본 딱 대보면 담보가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담보가 설정된 날이 오래되었다. 예를 들면 거기 표가 있으니까 뭐 1995년 1월 1일 설정이 되었다면 서울이라면 95년도에 설정됐을 것 같으면 서울에서는 최우선 면제가 얼마만 해당됩니까? 95년 1월 1일이면 얼마? 2천만 원일 때 700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500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꽝이에요. 꽝. 그래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겠다. 동의하시겠죠? 그죠? 이런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 중개업자들도 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전달한 거예요. 실무적인 모습을 딱 기억하시고 이런 거를 기억해야지 이 숫자는 지금 곧 바뀐다 그랬잖아. 그죠? 이 숫자는 면연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고. 최우선 면제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려가면 이제 보증금의 보호가 두 단계가 끝났다면 이제부터 나머지 관련되는 내용들입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목을 딱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자, 임차권. 여러분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원래 이건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등기를 명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임차권 등기 명령제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법조문을 보시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보고 이해하면서 들어갑시다. 그림부터 그리는데 여러분 그리지 말고 이해하면 돼요. 자, 아파트 주인이 갑이에요. 이 을이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지금 서울에서 보증금 5천에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에서 뭐 전라도 광주로 전출도 됐어요. 자, 그럼 을은 이제 직장도 전출됐으니까 보증금 돌려받고 이제 직장 따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갑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집주인이. 왜 안 내줄까요? 그렇지. 돈이 없어서. 당분간 또는 뭐 어떤 놈은 내주기 싫어서. 이거 아주 나쁜 놈이고 이거는. 내주기 싫어서. 이거 나쁜 놈이고. 또 어떤 놈은 뭐 방이 안 빠져서. 하여튼 이런저런 사연으로 보증금을 안 내줘요. 자,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간은 끝났고 나는 지금 직장 따라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내줘. 그럼 본인 같으면 어떡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리라면. 뭐, 머리를 쥐뜯는다, 삽을 들고 간다, 그래가 될 문제가 아니고, 그죠? 본인 같으면 어떡하실 거라? 본인이 어리라면, 예?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 이제 소송한다, 이 말이다, 그죠? 본인이 어리라면 어떡하실래요? 자, 기간은 끝났어. 근데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고 또 직장도 따라가야 돼, 지금. 그런데 보증금을 안 내줘, 주인이. 그럼 본인 같으면 어떡하겠냐고. 이제 소송한다 그랬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본인은? 압류 신청한다. 뭐 내는 또 소송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지? 뭐 객관식 문제 하려면 이럴 수도 있어요. 1. 머리를 뜯어본다. 가서 덜어 눕는다.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갈까요? 파묻기 말 때리려고 그러지. 말도 어른데 뭐 파기는 뭘 파. 때리려고 이래야 되지. 4번 달라고 간청한다. 뭐 방법이 몇 개 있잖아. 그죠? 그 간청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어리면 어떡하죠? 가던 길을 한다. 좋다. 막 좋다. 가던 길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저 어리라면, 자, 기간 끝났어. 그럼 보증금 돌려받고, 이제 전출 직장 따라 가야 되는데 돈을 안 내준다. 어떡하지? 계속 있는다. 직장 발령 났다니까, 지금. KTX 타고 간다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좋다. 막 그러면, KTX, 좋다. 일본으로 발령 났다, 이제. 그까지 한번 바꿔보자. 그럼 광주로 발령 났으니까 KTX로 타고 가면 되는데, 그 일본으로 발령 났다.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 뭐. 비행기 타고 다니지. 본인은 어떡하실게요? 지금 명령해가지고 바로 경매 이거 바로 소송한다는데, 지금 명령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다. 지금 이 어릴 적이 참 난감하잖아요. 이제 기간은 끝났는데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 근데 직장 따라 가야 될 판이다. 그런데 뭐 그들 있는다 이 말도 이해는 가요. 왜 그러면 이사를 가버리면 뭐가 깨진다? 대항력이 깨지죠.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깨면서 가버리면 나중에 더 불리해지잖아. 그죠? 그리고 이사도 못 가고 돈은 안 내주고 직장은 발령 났고 이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의 뭐는 인정해준다? 대항력은 유지해주겠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등기를 하고 전라도 광주로 이사 갔다가 이제 시간 있으면 올라와서 보증금 돌려주시오. 이 직장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 그죠? 그때 등기하는 것은 1. 전입일자 2. 이사한 날짜 요거 뭐 보겠다? 대항력 보겠다 이 말이거든. 그죠? 3. 보증금 4. 만약에 확정일자 찍었으면 확정일자 찍었는 이런 권리들을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의 대항력은 유지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리고 이를 뭐라 부른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보증금을 내주는 게 아니고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등기를 하고 갔는데도 이제 보증금을 안 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셨던 이야기 뭐 압류한다, 소송한다, 뭐 그 다음 방법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림이 이해됐다면 봅시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 돼. 자기가 중간에 발령 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종료가 돼야 됩니다. 종료가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면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들어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해해 보시고 이제 오른쪽에 가면 6번입니다. 기간의 보장입니다. 존속기간 하여 자, 주택임대차는 일단 살림 사는 집은 일단 얼마를 무조건 봐준다. 첫째 줄에 기간은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 기간에 구속이 되므로 그 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임차인, 세입자인데 건물 주인한테 가서 내가 이 방에 세를 좀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건물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개월 뒤에 되면 우리 아들이 제대해서 오니까 당신이 6개월까지만 살려면 들어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알았어 하고 계약을 하고는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하니까
6개월 만에 아들이 제대하고 오더라도 비껴줘도 되지만 난 2년을 있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누구는? 임차인은. 그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편면적 광역주택이라 그래요. 임차인만이 유리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내 6개월만 살게 하고 들어오면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돼요. 6개월 만에 약속을 해서 비껴주면 좋지만, 안 비껴주고 나는 2년을 있겠다 하면 유효하다니까, 그게. 그죠? 그럼 6개월 동안 더 있어버리면, 제대하고 온 아들은 어디서 자야 되겠습니까? 땅 없기는 뭐 마당에서 자야 되지, 뭐 세입자가 안 비껴주는데 뭐 텐트 치고 마당에서 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주이면 믿으면 안 돼. 근데 세입자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일단 약속부터 하고 보는 거야. 들어가고 보는 거예요. 하고 6개월 만에 비켜주면 좋고, 나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간 됐고, 존속, 법정갱신 그런 거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이제 7번으로 들어오면 차임의 정감 청구권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차임이 월세입니다. 근데 월세를 좀 올리자. 감 좀 깎아주세요. 라고 정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니까 우리 보증금 좀 깎아주세요. 또는 집주인은 좀 올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정감 청구권이 있는데 중요한 것 1번.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정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때는 장래에 대해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갑자기 IMF가 왔다. IMF가 왔으니까 경제적 사정이 확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면 좀 올려달라, 깎아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가서 좀 깎아주세요. 그럴 일은 절대 없죠. 집주인은 올려주세요만 있을 거고 세입자는 좀 깎아주세요가 있겠죠.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정감을 서로가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중요한 말 2번. 이때 정액의 청구는 정액에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얼마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때 정액이 있었다면 1년 내로는 다시 청구하지는 못한다.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합니까? 자, 서로 올리고 내리고자 정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조문이 정액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말은 올리고자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20분의 1이 5%예요.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거는가면 정감 청구권이니까 정감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두면 틀려요. 지금 감이란 말이 없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정액이란 말은 올리고자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내려갈 때는 얼마까지 내려가도 된다? 한없이 내려가도 욕하지 않겠다. 깎아주는 건 욕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정감 청구권, 올리자 내리자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올릴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놓는다고. 정감을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면 틀려요. 왜? 내려가는 건 얼마든지 내려가도 욕하지 않는다. 한없이 떨어져도 욕 안 한다고. 깎아주는 것은. 그래서 정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만 딱 보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하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다고, 이게.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정리됐고, 기타. 자, 기타 중에서 또 체크합니다. 8번, 1번 줄 것이야 됩니다. 임차주택이 만약에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D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또 이 주택임대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자 줄 꺼놓으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임차권의 성계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그 조문이 임차권의 성계인데, 이 임차권의 성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법조문은 읽었지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입니다. 세입자 을이 있고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 누구? 갑. 임차인 을. 자꾸 을 이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임차인은 이을식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고 있는 중간에 이을식 씨가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왜 사망했죠? 21이니까. 그러면 이열식 씨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 배우자는 보증금 1억을 이열식이 대신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남편이 죽었는데 니는 보증금도 받지 말고 나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열식이와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상속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보증금도 돌려받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임차권의 상속이라 그러지 않고 승계라고 했잖아. 이게 왜 승계가 되는가 하면 임차인 이열식이가 사망을 하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다. 지금 그랬잖아요. 자, 사실상 혼인관계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동거인이에요. 호적에 배우자로 등재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니까. 그러면 사실상 혼인관계자는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면 남남이잖아. 그런데 같이 사는 수가 있다, 없다? 동거인하고 사는 수 많죠. 자, 그러면 이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법에 이래 적어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다시피 이 사실상 혼인관계자 입장에서는 이열식이가 사망한 것만 하더라도 땅이 무너질 판인데 니는 남이니까 그냥 나가시오. 눈비 나르는데 내가 나가고 보증금도 받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임차권을 상속했다는 말을 못하고 승계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죠? 그래서 뭐 보증금도 돌려받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을 주택임차권의 승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만 있는 거다? 주택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야지. 만약에 이렇게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이열시기와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살고 있는데 만약 한 사람 죽어버리면 보증금도 못 받는다. 그럼 심각하잖아. 그죠? 그럼 두 사람 의논해 내야 되겠죠? 야, 누가 더 오래 살겠냐? 오래 사는 사람 이름으로 뭐 계약하자. 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오래 살고 먼저 죽는 걸 안다 모른다. 뭐 인간들이 어떻게 아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열시기가 자식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자식에게 상속되면 다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에만 아주 독특하게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승계한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래야 이 두 사람이 이 주택에서 살 때 생활이 안정이 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첫째 조문이었다면 지금 우리 입문서에는 빠졌지만 두 번째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실상 혼인관계자 사이에 두 사람이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식이 같이 살고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상속되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상 혼인관계자 사이에 자식이 있기는 있대.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데 살고 있다면, 같이 살고 있으면 관계없다 그랬잖아. 그죠? 안 살면 이 사람의 이촌인의 혈족과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승계한다. 이 두 번째 순서예요. 자, 첫 번째 승계 누구? 사실상 혼인관계자. 그런데 상속인이 이때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즉 밖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촌인의 혈족과 공동으로 두 번째 순서를 잡는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물이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기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보증금 1억이나 그 기간을 포기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경우? 그래, 부채가 많으면. 이런 말이겠죠. 이열시기와 갑 사이에 받을 보증금은 1억인데 개인적으로 부채가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속이나 승계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받는 거예요. 네 권리만 가져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승계한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승계를 하는데 부채가 5억이 있다면 이 사람 오히려 얼마 내놔야 된다? 4억 내놔야 해결되잖아. 이거는 도와주는 법이 아니고 완전 민폐 끼치겠죠. 그래서 이자가 2개월 내로 포기권을 행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것도 알아놔야 돼. 이렇게 해줘야 이게 합리적인 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해서 나 이거 승계하지 않겠다. 얼마 내로? 2개월 내로. 그죠? 여기에 주택임대관이 다 해요. 조문이 3개인데 시험에 잘 들어와요. 생활법률이기 때문에. 자, 다시 다 정리해서 임차권의 승계. 첫 번째 승계한 사람 누구?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승계한다. 그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이촌인의 혈족과 공동으로 승계한다. 두 번째 순서. 마지막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얼마 만에? 2개월 내로. 지금 이런 내용은 상가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림 사는 집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택임차권의 성계다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80페이지 넘어가시면 상가임대차 들어오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는 아까도 출발할 때 꼼꼼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상가임대차는 이 주택임대차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했고, 이제 다음 주에 상가임대차하고 비교하는 문제를 하면서 다시 주택임대차를 한번 더 듣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이제 실권리자 명의등기, 경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체 한 입문 과정에서 전체를 한번 보게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